모델링 방법론 가운데 구술 모델링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술 모델링 하면 연설이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대화, 회의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모델들이 있겠죠.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설명회나 홍보 목적으로 하는 로드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업무 보고 또 판매나 제안서 발표 이런 그 설득을 목표로 하는 게 있고,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수가 하는 교육 그리고 학술 세미나 이런 그 또 세부 종류들이 있겠죠. 그 대화에는 인터뷰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맥주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친교,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 그 대담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회를 하고 포럼을 하고 이런 다양한 식의 그 대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하는 회의, 이런 다양한 종류의 구술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구술 모델링에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우선 내용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의미죠, 의미. 메시지. 그리고 전달하려는 어떤 정보. 그리고 전체 그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는 순서, 그 논리 구조, 이런 것이 이제 내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요소가 있죠. 이 발음이나 조음, 고저, 악센트, 그 다음에 어조, 그리고 속도,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 제가 좀 속도가 느리죠. 사실 수업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그 여유를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좀 일부러 말 속도를 늦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면 평상시 편한 목소리로 해도 마이크 볼륨만 높이면 저 뒤까지 전달이 되고 하지만 이렇게 육성으로 할 때는 특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좀 그 뒤에 사람들은 안 들리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음성 요소를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또 이 구술 모델링 할 때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짓 언어, 이걸 보통 프레젠테이션 책이나 대화법 이런 데서는 비언어다, 비언어, 비언어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언어가 아닌 게 아니죠. 몸짓도 엄연히 언어인데, 그래서 그냥 우린 몸짓 언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자세나 손동작, 몸동작,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눈 맞춤, 청중과 이렇게 눈을 맞추는, 그리고 옷차림, 이런 그 요소들이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말만 하는 것보다 적절한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표현의 다양성을 키울 수가 있겠죠. 효과적 프레젠테이션 원칙이라고, 이거는 제가 백북스의 그 경영정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올린 글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이 10가지 원칙을 좀 생각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제가 권장을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특히 구술 모델링 할 때 원고나 노트를 읽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고나 노트를 읽는 건 낭독이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원고를 외워서 발표하지 말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언어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중들과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까 왜 언어, 구술 모델의 3요소 가운데 몸짓, 이런 동작, 이런 게 있었죠. 특히 이 눈도 하나의 이게 메시지 전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러니까 TV에서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고 또 그 청중들을 상대로 한 연설이나 강의,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할 때는 골고루 청중들에게 이렇게 눈을 맞추는 그런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 도중에 몸을 탁자나 벽 이런 데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이렇게 탁자에 손을 딱 2개 얹고 연설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교수가 강의할 때 이렇게 탁자에 팔을 하나 이렇게 기대고 얹어놓고 이렇게 기대 서서 발표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뭐 벽에 이렇게 또 등을 기대고 서서 또 이야기하는 거. 좀 뭐라 그럴까요?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불성실하게 보이죠. 그 관중들을 좀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한 군데 서지 말고 약간씩 이동하면서 그렇다고 또 그 너무 부산하게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적당히 바디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동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워포인트 화면 이런 거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마이크를 꼭 동원하고요. 꼭 읽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인용문을 이렇게 써놓고 문장을 그걸 다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씩 같이 청중들하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뒤돌아서서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마이크로 소리는 들리도록 청중이 들리도록. 왜냐하면 뒤돌아서면 이게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뒤돌아서서 마이크를 꼭 쓰는 게 좋겠지만 가능하면 뒤돌아서서 화면을 읽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이 발표의 그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에 또 이렇게 그 말 사이에 중간중간 이런 말들을 끼워 넣는데요. 나도 그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예. 근데 이게 적절히 들어가는 거는 그 청중이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듣는 사람들이 좀 거슬리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이런 필러라고 그래요. 이런 군더더기 말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발표를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도중에 전화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강의하다가 교수가 전화 받는 날이면 아마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이쁘게 보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중도 핸드폰은 강연 도중에 누가 구슬 모델링을 하는 도중에는 무음으로 한다든지 끄는 게 사실 예의죠. 그리고 이제 처음 발표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벼운 농담이나 주제와 크게 상관없더라도 평이한 이야기로 이제 분위기를 일단 밝게 하고 청중하고 호흡을 맞춘다는 기분으로 가벼운 이야기, 이걸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청중들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친밀감을 좀 가진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은 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면은 훨씬 부드럽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구슬 모델링 한다는 거는 내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건데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은 그러면 그 메시지 전달 효과가 떨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청중들이 나하고 같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동료의식, 뭐 이렇게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의 크기나 높낮이, 말의 속도 이런 거를 적당히 유지하는, 이건 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습을 해서 제일 좋은 게 빈 강의실 같은 데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거를 한번 시간도 잴 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셀프 녹화로 해놓고 한번 자기가 직접 자기의 프레젠테이션 모양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뭐 친구한테 그 찍어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직접 나중에 찍은 걸 동영상을 보면은 자기 그의 단점, 문제점,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 뭐 대화법에 대한 그 시중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이런 책을 읽어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그 I 메시지, 이게 뭐 나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그 토마스 고든이라는 그 학자가 제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서 상대방 스스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효과적인 표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 가지 이제 이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이 서운한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입는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비난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은 비난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상대가 그럴 경우에는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바꾸는,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체를 상대방에 두지 말고 나한테 두자는 거죠. 이게 바로 I 메시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 그 자체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좀 일을, 이제 상사가 그 부하 직원한테 이제 하는 말이죠. 그 할 때마다 일을 자꾸 이렇게 늦추고 이제 뭐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제출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여러 번 겪으면 그 상사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일을 제때 끝난 적이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거나 잘못한 걸 알면서도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럴 때는 아직도 일이 안 끝났군요. 마감 시간 못 지킬까봐 제가 불안해지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늦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상대방에 대해서는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어이고 자기 때문에 내가 그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뉘우치게 만드는, 이게 고단수 대화법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부모와 자식 간, 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대화에서 흔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열심히 집중을 해서 뭘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떠들어요, 애들이. 그럼 시끄러,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래고 그런 비난을 받은 사람은 은근히 또 이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혼을 내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옆에서 떠드니까 내가 일에 집중할 수가 없네, 내가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부드럽게 상대방한테 내 메시지를 다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내 감정이 어떻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유 설명을 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상 대화에서 써먹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멋있는 대화자, 구슬 모델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호감형 대화법이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호감을 주는 그런 대화 방식.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렇게 좀 매너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술자리나 이렇게 식사하고 그럴 때 완전히 그 옆에 사람 다 제끼고 자기 이야기만 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호감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게 좋은 대화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적하기보다는 통찰력 있는 질문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든지, 그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그 메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한테 뭘 알려주고 싶어요. 그 왜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둔다고 그러죠. 그 직접 바둑 둘 때보다도 훈수 둘 때가 더 재밌지 않아요? 예. 그 고스톱 칠 때도 직접 칠 때는 뭐 돈을 잃고 따니까 이렇게 뭐 그런 맛도 있겠지만 그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그 치는 걸 보면은 뭐 내라, 뭐 먹어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죠. 이게 상대방한테 조언을 구하면, 야, 이때 이거 뭐 낼까? 그리고 질문을 하면, 이게 으쓱해지거든요. 이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상대방을 일종의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 대화 방식이라서 이게 호감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2단계로, 바로 직구 날린다고 그러죠. 예. 직설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한 단계 이렇게 거쳐서. 그러니까 먼저 안부나 삶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날씨 얘기도 좋고요. 뭐 요새 그 식사 잘 하세요? 뭐 건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안부나 삶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요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피부색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요새 건강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저런 얘기도 해도 괜찮죠. 뭐 사우나 갔다 오셨나? 왜 이렇게 피부가 고와지셨나? 뭐 이렇게 그 상대방의 어떤 장점, 긍정적인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에 이제 하는 그런 2단계 질문법.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반응을 보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반응을 보이는 거. 어떤 사람들은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무슨 얘기를 해도 일제 반응이 없으면 참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건조해지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 그 수업 시간에, 지금 이건 온라인이라서 여러분이 관심을 보일 수가 없을 텐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무슨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물론 뭐 이게 시대 그 관점이 달라서 그 뭐랄까요, 별로 재미없는 농담을 해서 학생들한테 좀 뻘쭘한 경우도 있겠지만, 좀 그러니까 반응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사실 이 청중이 이 강사의 그 뭐랄까요, 내면, 그리고 이제 준비 안 했던 이야기 이런 거를 끌어내게 하는데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백북스 멤버들이, 회원들이 아주 그런 면에서는 뛰어나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이제 초청 강연을 하면은 그분들도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책을 쓰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을 해봤겠죠. 근데 이 백북스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면은 자기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다 쏟아놓고 싶을 정도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청중들이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니까 진짜 내면의 세계까지 다 털어놓고 싶을 정도로 강의에서 자기가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의 강의를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신나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호감을 갖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책도 나왔었죠. 뭐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이 있었죠. 예. 어쨌든 칭찬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정성 있는 칭찬이라야 상대방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비꼬아서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칭찬하는 건지 다 알죠. 그래서 진심으로 칭찬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것도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하거나 또 우리가 세일즈 할 수도 있잖아요. 영업사원으로 무슨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어디에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어떤 사업을 따려고 할 때, 무슨 연구 제안서를 내서 그 연구비를 받으려고 할 때, 어쨌든 상대 행동을, 즉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대화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이븐 어 페니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부금을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모금함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기부 좀 해주세요. 뭐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많이 해주세요. 이런 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단 한 푼이라도 좋습니다. 이게 이븐 어 페니가 그런 말이잖아요. 그 미국 가장 적은 단위가 화폐 단위가 페니죠. 그래서 1센트라도 좋으니 그 기부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븐 어 페니 대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상대방한테 괜찮으니 나한테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하면은 상대방은 쉽게 그러니까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실제 예를 들어서 뭐 10불씩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1달러라도 좋으니 기부해 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나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한테 작은 거라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많은 도움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레토릭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말,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말, 이런 거를 이제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이야기할 때 뭐뭐라고 생각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뭐뭐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듯한 식의 대화, 이게 상대방의 행동을 유발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뇌가 생명과 어떤 생존,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하는 행동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뇌가 도파민 이런 걸 분출을 해서 내가 생명과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 뇌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로서 우리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을 때 기분 나쁘면 이게 거식증이라 그러죠. 먹는 게 별로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먹는 거는 우리 생명에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맛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뇌에 그런 도파민이 이렇게 분출이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업됐다고 그러죠, 보통. 그런 상태에서는 뭘 요구를 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 더 타내고 싶으면 식사를 재밌게 막 대화하면서 하다가 그러니까 용돈 좀 주세요 그거보다도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용돈이 좀 딸린다라고 하는 상황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 해서 이게 참 그 용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게 삶에 좀 빡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아 기분 좋아 내가 그 용돈 줄게 뭐 이런 식의 그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식사할 때는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꼬집거나 이런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왜 하는지 설명을 뚜렷하게 하는 그래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게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는 좋은 대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그저 막연히 상대방한테 어떤 요구를 하면 거절당할 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구술 모델링에 좋은 그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습 자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이걸로 구술 모델링 자꾸 말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그 SNS를 통해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이런데 그 스트리밍 그 방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자꾸 해서 말할 기회를 자꾸 많이 갖는 게 구술 모델링을 하는 그 연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이 방법이 무슨 왕도가 자신 없어요. 여기 지금 얘기했던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이해를 하고 하여튼 자꾸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구술 모델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